똑똑 솔깃한 라디오. 포키니 동화 극장. 영혼의 소리 잼배. 지은이 홍종이. 네 번째 이야기. 주워온 아이. 새벽이 되자 떠돌이 개가 더 극성스럽게 지저댔어요. 배가 고파서일 거예요. 레테이파도 새벽에 가장 배가 고팠어요. 레테이파는 몇 차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뱉어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납작하던 배가 얼마간 부풀며 배고픔이 조금 가셔졌어요. 레테이파의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났어요. 레테이파는 얼른 들이마신 숨을 조금씩 내쉬었어요. 그래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띠루 할아버지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어디가 많이 아픈 모양이었어요. 레테이파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결정을 할 때가 되었어요. 밤새도록 생각해봐도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띠루 할아버지가 알면 말리겠지만 마을에 가서 농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얻어오는 거죠. 바무야! 레테이파가 바무를 불렀어요. 이상했어요. 항상 문 앞에서 웅크려 자던 바무가 오늘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되었어요. 아픈 띠루 할아버지 곁에는 바무라도 있어야 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아 마을로 가는 길은 훨씬 쉬웠어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레테이파는 물통을 들고 웅덩이로 물을 기르러 가는 한 무리의 일꾼들과 마주쳤어요. 촌장의 농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중에는 레테이파의 나이쯤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절반이었어요. 레테이파는 마음이 놓였어요. 쟤 주온 아이 아니야? 일행 중 누군가가 레테이파를 알아보았어요. 분명히 놀리는 말이겠지만 레테이파는 그것조차도 반가웠어요. 촌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되지요? 레테이파가 일꾼들을 따라가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촌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럼 일을 하러 온 거야? 일행 중에서 한 아이가 불쑥 빠져나오며 물었어요. 두 볼이 축 처진 아이였어요. 아이는 처진 볼만큼 얼굴 전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레테이파가 머리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지? 아이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레테이파가 다시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이는 일행을 따라가는 레테이파를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자리에 함께 남았어요.
물을 기르러 가는 일행은 레테이파와 아이를 남겨두고 부지런히 갈 길을 갔어요. 지금부터 너는 내가 데려온 거다. 촌장님께 꼭 그렇게 말해야 해. 알았지? 아이의 두 눈이 반짝거렸어요. 아이는 레테이파를 핑계 삼아 약삭빠르게 물깃기에서 빠지려는 것이에요. 레테이파도 그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내 밑에서 조수를 하는 거야. 알았지? 내가 잘 가르쳐 줄게. 아이는 혼자 신이 났어요. 그럴수록 레테이파는 걱정이 더 많아졌어요.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가게 해준다는 약속을 받아야 해요. 그것이 밤새도록 고민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아픈 띠루 할아버지와 늙은 바무 때문이죠. 그런데 너 진짜 주워온 아이가 맞아? 앞서갔던 아이가 갑자기 레테이파에게 물었어요. 주워온 아이라고 놀리던 아이가 아니었나 봐요. 레테이파도 오늘 아이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가장 그럴듯한 대답은 띠루 할아버지가 들려준 큰별 이야기예요.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레테이파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띠루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어요. 집을 나설 때 바물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더했어요. 달구시님! 달구시님! 아이는 처음부터 레테이파의 대답에는 관심이 없었나 봐요. 아이가 먼저 촌장집으로 뛰어가며 누군가를 불렀어요. 그러자 고릴라만큼 덩치가 큰 어른이 뒤뚱거리며 나타났어요. 아이가 손으로 레테이파를 가리키며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레테이파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이의 설명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보나마나 자기가 레테이파를 데리고 왔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겠죠. 갑자기 덩치 큰 어른이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물을 기르러 가지 않으려고 꾀를 부린 것이 탄로난 듯 했어요. 지금 농장에 있는 아이들도 다 쫓아낼 판이야. 덩치 큰 어른이 아이를 향해 하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내 녀석도 띠로 아저씨 때문에 특별히 봐주는 거야. 당장 꺼져버려. 덩치 큰 어른은 띠루 할아버지를 아는 것 같았어요. 레테이파는 일을 하겠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대로 촌장집에서 쫓겨났어요. 다행이다. 나는 달쿠시 아저씨가 너까지 때릴 줄 알고 겁을 먹었는데 말이야. 꽤나 아팠을 텐데 아이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레테이파를 걱정했어요. 미안해. 레테이파가 아이에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매일 이렇게 혼이 나는데 뭘. 아이가 피식 웃었어요. 그러나 웃는다고 웃었는데도 아픔은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시든 감자처럼 아이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겼어요. 걱정 마. 내가 촌장님한테 말해놓을게. 나중에 한 번 더 와봐. 아이는 끝까지 큰 소리를 뻥뻥 쳐댔어요. 레테이파는 그런 아이가 좋아졌어요. 고약한 심술쟁이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미안해졌어요. 아이가 물통을 들고 서둘러 뛰어갔어요. 덩치 큰 어른이 꾀를 부린 벌로 3번 더 물을 길어오라고 했거든요. 레테이파는 온몸에 기운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노랗게 변하더니 캄캄한 어둠이 몰려왔어요. 어둠을 가르며 눈 속으로 별들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낮에 나타나는 별들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소설 들려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프란츠 카프카의 판결, 펠리체 비양을 위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게오르크야. 아버지가 나지막이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게오르크는 얼른 아버지 곁에 꿇어앉았다. 아버지의 지친 얼굴에서 동공이 너무도 크게 눈 가장자리에서 쏟아져 나와 자기에게로 쏠려 있는 것을 보았다. 너는 페테르부르크에 친구가 없어. 너는 언제나 재담꾼이었고 내 앞에서도 삼가하지를 않았어. 도대체 어째서 바로 그곳에 네 친구가 있다는 거냐.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구나.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아버지. 게오르크가 말하면서 아버지를 안락 의자에서 일으킨 후 아버지가 이제 정말이지 힘없이 그곳에 서 있기에 잠옷 가운을 벗겼다. 그 일이 벌써 3년 전인데요. 그때 제 친구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별로 탐탁해하지 않으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2번쯤 제가 그 친구가 없는 척한 적이 있었지요. 바로 제 방에 앉아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그 친구를 아버지께서 꺼리시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었더랬어요. 제 친구는 아주 독특한 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아버지께서도 다시 그와 이야기를 아주 잘 나누셨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아버지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개를 끄덕이고 묻고 하시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는걸요. 잘 생각해 보시면 틀림없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친구는 그때 러시아 혁명에 관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사업상의 여행 중 폭동이 일어난 키예프의 어느 발코니에서 한 성직자가 손바닥에 넓게 피의 십자가를 새겨 그 손을 들어 군중을 부르는 것을 보았다는 따위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직접 그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되풀이 하셨잖아요. 그 사이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다시 내려앉히고 린넨 팬티 위에 입은 쫄쫄이 면내의와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겨낼 수가 있었다. 별로 깨끗하지 않은 속옷을 보고 그는 아버지를 잘 돌봐드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나무랐다. 아버지가 속옷을 갈아입는 일에 유의하는 일 역시 분명 그의 의무였으리라. 그는 그와 그의 약혼녀가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마련하리라는 데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으나 아버지는 홀로 쓰시던 집에 남아있으리라고 전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순간 그는 얼른 한껏 단호하게 결심했다. 아버지를 장차 살림을 꾸릴 가정에 모시겠다고. 좀 더 깊게 보면 그는 심지어 장래 그의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해드려야 마땅한 보살핌이 너무 뒤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다. 아버지를 두 팔에 안고 침대로 걸어갔다. 침대를 향해 그 몇 걸음을 떼어놓는 사이에 아버지가 자기의 가슴에서 자기 시계끈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아버지를 곧바로 침대에 누일 수가 없었다. 그토록 꽉 시계줄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침대 속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손수 이불을 덮고 그러고 나서도 이불을 어깨 위로 굉장히 많이 당겨 올렸다. 그는 불친절하지 않게 게오르크를 올려다보았다. 그렇잖아요. 그 친구가 벌써 기억나셨죠? 하고 물으며 게오르크는 부추기듯 아버지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불이 잘 덮였느냐? 아버지가 마치 발이 충분히 덮였는지 살펴볼 수가 없기라도 한 듯이 물었다. 침대에 누우시니 벌써 편안하신 거예요. 하며 게오르크가 이불을 더 잘 여며주었다. 이불이 잘 덮였느냐? 아버지가 다시 한번 물었는데 무슨 대답이 있을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안심하세요. 이불은 잘 덮여 있어요. 아니다. 아버지는 대답이 물음에 퉁겨날 만큼 소리쳤다. 이불을, 그것이 한순간 날리며 반드시 펼쳐졌을 만한 힘으로 뒤로 던지고 나서는 침대 위에 꼿꼿이 섰다. 한 손만을 천장에 가볍게 짚고 있었다. 너는 내가 이불에 덮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새끼야. 나는 아직 덮이지 않았어. 비록 마지막 힘이라 해도 너한테는 충분하게, 너한테는 지나치게 많이 있단 말이다. 나는 네 친구를 잘 알고 있다. 그 아이가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너는 그 아이를 여러 해를 두고 온통 속이기도 했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내가 그 애를 두고 울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때문에 너는 네 사무실에 틀어박혀 아무도 방해를 못하게 한 거지. 사장님은 바쁘시다고. 오로지 러시아로 못된 편지 나부랭이나 쓸 수 있으려고 말이다. 그렇지만 다행하게도 애비한테 아들 생각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칠 필요는 없다. 네가 지금 믿는 바대로 너는 그 애를 억눌렀다. 너무도 억눌렀어. 네 엉덩이로 그 애를 깔고 앉아 그 애가 꼼짝 달싹을 못하도록. 그래놓고는 우리 아드님께서는 결혼을 결심하셨지. 게오르크는 아버지의 끔찍스러운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느닷없이 그토록 잘 알게 된 페테르부르크의 친구가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보다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먼 러시아 땅에서 실종되어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였다. 남김없이 털린 가게의 문 앞에 있는 친구의 모습이, 부서진 진열대, 갈기갈기 찢긴 상품들, 떨어져 내리는 가스관 사이에서 그는 가까스로 서 있었다. 왜 그는 그토록 멀리 떠나야 했었던가. 나 좀 봐라. 아버지는 소리쳤고 게오르크는 거의 정신이 빠진 채 뭐든 잡기 위하여 침대로 달려갔다. 그러나 중간에서 멈추었다. 그 여자가 치마를 들어 올렸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들쩍지근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년이 치마를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 추잡한 년이, 하면서 셔츠를 높이 쳐들자 허벅지에서 전시에 입은 상처 자국이 보였다. 그년이 치마를 이렇게 쳐들었기 때문에 네가 그년한테 들러붙었지. 그래, 그년한테서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욕심을 채우려고 네 어미의 영전을 더럽히고 그 친구를 배반하고 네 애비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침대에 처박아 놓았다. 그렇지만 어디 애비가 꼼짝달싹 할 수 있나 없나.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서서 발을 내어질렀다. 아버지는 통찰로 만면에 웃음을 번뜩이고 있었다. 게오르크는 아버지한테서 가능한 한 멀찌감치 한 구석에 서 있었다. 한참 전에 그는 모든 것을 빈틈없이 자세히 관찰하기로 굳게 결심했었다. 뒤로부터든 위로부터든 여하간에 우회로에서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그는 지금 벌써 잊어버리고 있던 그 결심을 다시금 기억했다가는 잊어버렸다. 짧은 시로라기를 바늘귀에 꿰을 때처럼. 그런데도 네 친구가 배반당한 건 아니다. 아버지가 소리쳤는데 둘째 손가락을 쳐들어 흔들어댐으로써 그 말을 강조했다. 내가 그 친구의 이곳 현지 대리인이거든. 광대로군. 게오르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치고는 즉시 그 해를 알아차리고 혀를 깨물어 두 눈이 굳어졌다. 그는 아픔으로 허리를 꺾었으나 너무 늦었을 뿐이었다. 그래, 물론 나는 광대짓을 했다. 광대짓을. 좋은 말이다. 호라비가 된 늙은 아비한테 무슨 다른 위안이 남았겠느냐. 말해봐라. 대답하는 순간에는 아직 살아있는 내 아들이거라.
불성실한 고용인에게 쫓겨나 뒷방에 들어앉은 뼛속까지 늙은 내게 무엇이 남았겠느냐. 그런데 내 아들은 신이 나서 세상을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내가 마련해 놓았던 가게들을 닫고 노는 데 빠져 곤두박질 치면서 제 앞이 면전에서 신사인 양 과묵한 표정을 지으며 살그머니 도망쳤다. 내가, 너를 낳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앞으로 몸을 구부리겠지. 게오르크는 생각했다. 제발 굴러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면. 이 말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시시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다.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굽혔으나 떨어지지는 않았다. 게오르크가 다가가지 않자 예상했던 대로 다시 몸을 일으켰다. 있는 곳에 그대로 있거라.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너는 네가 아직은 이리로 올 힘은 있지만 네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아직은 여전히 내가 훨씬 더 강자다. 혼자라면 내가 물러나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어미가 나한테 자기의 힘을 주고 갔다. 네 친구와 나는 멋지게 결합되어 있어. 네 거래처 명단도 나는 여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 속 셔츠에까지도 주머니가 있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며 게오르크는 자기가 아버지를 이 말 하나로 온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한순간만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자꾸 모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네 약혼녀 팔짱을 척 끼고 똑바로 나를 향해 와봐라. 그 여자를 네 옆에서 싹싹 쓸어내버릴 테다. 내가 무슨 방법을 쓸지 네가 알 리 없지. 게오르크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아버지는 그저 자기가 하는 말의 진실을 확인하듯 게오르크가 선 구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네가 오늘 와서 네 친구한테 약혼에 관하여 써야 될지 어떨지를 물었을 때 너 날 참 즐겁게 하더구나. 그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다. 어리석은 놈아. 그는 다 알고 있어. 내가 그 애한테 썼단 말이다. 네가 나한테서 필기도구를 뺏는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애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오지 않는 거다. 그 애가 모든 것을 너 자신보다 100배는 더 잘 알고 있거든. 네 편지는 읽지도 않은 채 왼손에 구겨들고 오른손으로는 내 편지를 읽으려고 앞에 받들어 모시고 있단 말이다. 아버지는 감격한 나머지 팔을 머리 위로 흔들었다. 그 애가 모든 것을 1000배는 더 잘 알고 있어. 그는 소리쳤다. 10,000배겠지요.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비웃기 위해 말했지만 그 말은 입에서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하게 울렸다. 여러 해 전부터 나는 벌써 네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올까봐 조심하고 있었다. 그 밖에 달리 나를 근심시킬 게 있다고 믿느냐? 내가 신문을 읽는다고 믿지? 자. 그러면서 그는 게오르크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침대 속으로 섞여 들어간 신문지 한 장을 집어던졌다. 게오르크는 이름조차도 전혀 모르는 낡은 신문이었다. 너는 철이 들기까지 얼마나 오래 꿈을 거렸느냐. 어머니는 세상을 버려야 했고 경사스러운 날은 겪어보지도 못했다. 친구는 러시아에서 몰락하고 있다. 이미 3년 전에 그는 내던져버릴 만큼 얼굴이 노을해져 있었다. 그리고 나의 형편이 어떤지는 너도 보겠지. 그런 걸 보라고 눈 달렸을 테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숨어서 몰래 저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군요. 게오르크가 소리쳤다. 연민을 품고 아버지가 지나가는 듯한 투로 말했다. 그 말을 너는 아마도 벌써 하고 싶었겠지. 이제 와서는 이미 전혀 어울리지를 않아. 그러고는 더 크게. 이제 그럼 너 말고도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알았지. 지금까지는
너는 너밖에 몰랐다. 너는 본디 순진무구한 아이였지. 그러나 근본을 보면 너는 악마 같은 인간이었어. 그러니 명심하거라. 내가 너를 지금 익사형에 처하노라. 게오르크는 방에서 내몰린 듯한 느낌이었다. 아버지가 자기 뒤에서 침대 위로 자빠지는 쿵 하는 울림이 아직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그 계단이 경사진 평지인 양 서둘러 층계를 달려내려가다 그는 마침 오전 청소를 하러 올라오던 중이던 하녀와 맞닥뜨렸다. 맙소사 하고 소리치며 그 여자는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그는 벌써 그곳에 없었다. 대문 밖으로 그는 튀듯이 뛰었다. 그는 차도를 넘어 물가로 내몰린 듯 달리고 있었다. 벌써 그는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움켜잡듯 난관을 꽉 잡고 있었다. 그는 넘었다. 소년 시절 양친의 자랑이었던 뛰어난 체조 선수가 다시 되어 그는 난간 너머로 몸을 날렸다. 아직은 힘이 빠져가는 두 손으로 자신을 꽉 잡고 그는 난간 막대기들 사이로 자신이 추락하는 소리를 가볍게 눌러버리게 될 버스를 엿보았고 낮게 부르짖었다. 부모님, 저는 당신들을 그래도 언제나 사랑했었답니다. 그러고는 몸을 떨어뜨렸다. 이 순간 다리 위에는 마침 끝이 없을 것만 같이 차들이 오가고 있었다. 1916년작 질투는 나의 힘. 기형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